공백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87분 회담이 끝났고 모든 나라의 보도자료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만 없었죠. 자정이 지나자 개인 계정에 한 줄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핵잠 건조 승인. 이튿날 국방부가 재확인했고 조선소 현장엔 0.25차가 기록됐으며 연료 공급망엔 새로운 화살표들이 그려졌습니다. 87분 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화이팅 대한민국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세뮤얼 그린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국제안보센터에서 억제 전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때 미 해군 정보장교로 복무했던 경력이 있어서인지 저는 말보다 숫자를, 수사보다 절차를 먼저 믿는 편입니다. 오늘 이 생방송 스튜디오에 앉은 이유도 그 때문이죠. 며칠 전 포착한 작은 공백 하나가 도무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스튜디오 불이 켜졌습니다. 진행자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노트를 펼치고 가는 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수백만 명이 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저는 흥분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데이터로 말하면 됩니다. 항상 그래 왔듯이요. 교수님,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은 미국 외교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냈고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됐죠. 언론들도 일제히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경쾌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가 나열한 성과들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보도자료가 그렇게 정리했고 백악관 브리핑도 동일한 프레임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회담이 그렇게 마무리됐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펜 끝이 노트의 한 줄 위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이틀 밤을 새우며 확인한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진행자의 시선이 약간 기울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들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제안에 각인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과의 양자회담이요. 87분 동안 진행된 회담이었는데 공식 보도자료가 없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진행자가 손에 든 큐카드를 내려다보고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보도자료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다른 정상들과의 회담은 모두 회담 직후 요약 발표가 나왔습니다. 합의사항, 협력 방향, 공동성명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한국과의 회담만 공백입니다. 87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공식 채널에서는 한 줄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타임라인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담 시작 시각, 종료 시각, 그리고 각국 보도자료 공개 시점, 한국 옆 칸만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밤 흥미로운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진행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개인 계정이었습니다. 정부 공식 채널이 아니라 고위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개인 계정이죠. 거기에 단 한 줄이 올라왔어요. 한국 핵잠 건조 승인. 저는 그 문장을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이 핵잠, 건조, 승인. 세 단어가 스튜디오 안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승인이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저는 펜 끝으로 노트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제가 해군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단어의 무게를 재는 법이었습니다. 승인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정치적 수사와 제도적 사실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는 단어죠. 승인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어프루벌, 즉 공식 허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텐트, 의도의 표명이고요. 저는 메모에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진행자 쪽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어프루벌, 인텐트. 두 단어 사이에 물음표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87분의 회담 뒤 침묵. 그리고 개인 계정의 한 줄. 저는 여기서 시작하려 합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무엇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답 대신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네모칸 4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말, 문서, 예도, 현장. 첫 번째 칸에만 체크 표시가 있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압니다.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움직임이 말에서 시작됐다는 것. 스튜디오 조명이 약간 밝아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펜을 책상 모서리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습관입니다. 정리된 책상이 정리된 사고를 만든다고 해군에서 배웠거든요. 다음 칸을 채우려면 문서를 봐야 합니다. 말이 종이 위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그게 예산과 달력 위에 어떻게 자리 잡는지 확인해야 해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브리핑룸 기록을 다시 들을 겁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가 없었다는 건 두 가지를 뜻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거나 아니면 너무 큰 일이라 아직 문장을 만들지 못했거나. 저는 후제 걸겠습니다. 카메라 렌즈의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노트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87분. 그 시간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저는 이제부터 따라가 보려 합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브리핑룸 영상 기록을 다시 켰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시간 표시가 회담 닷새 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은 늘 그렇듯 형광등 불빛 아래 차분했지만 저는 스피커 볼륨을 한 칸 더 올렸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국방 차관보가 단상에 섰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예산안이나 배치 계획 같은 일상적인 것들이었죠. 그런데 23번째 질문에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승인건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차관보의 대답은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승인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확인, 적극 지원, 두 단어를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해군에서 15년을 보낸 사람으로서 저는 압니다. 국방차관보가 적극 지원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이 나가는 장면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공유 시스템에 떠도는 반공개 메모 하나였습니다. 제 옛 동료가 조심스럽게 전달해준 자료죠. 화면에 문장 하나가 떴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 준비 중. 실무협의 일정 조율.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 이건 말이 문서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양국 정부가 합의 내용을 한 장의 종이에 정리하고 서명하고 공개하는 절차죠. 말 단계에서 문서 단계로 올라간 겁니다. 저는 챕터 1에서 그려둔 4칸짜리 체크리스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말, 문서, 이해로, 현장. 첫 번째 칸에만 있던 체크 표시가 이제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갈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펜을 움직여 두 번째 칸에도 표시를 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확실한 승리였습니다. 리사 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탠퍼드 에너지 정책 프로그램의 동료이자 원자로 연료 시장을 손바닥처럼 꿰뚫는 연구자죠. 그녀는 2번의 신호음 만에 받았습니다. 세뮤얼, 봤어요? 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그 안의 긴장을 알아챘습니다. 지금 막 확인했습니다. 팩트시트 준비 중이라는 메모까지요. 그럼 이제 예산 라인을 봐야죠. 말과 문서만으론 부족해요. 돈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리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의 3번째 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해로. 예산과 법적 근거, 조직 체계가 거기 속합니다. 아직 빈칸이었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일단 2칸은 채워졌습니다. 승인 발언, 그리고 재확인. 거기에 문서 작업까지 시작됐으니까요. 리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세뮤얼, 이건 레토릭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의 언어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전화기 너머라 그녀가 볼 수 없었지만요. 리사의 문장이 정확했습니다. 레토릭은 정치인들이 연단해서 던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예산 번호가 붙고 담당 부서가 배정되고 일정표가 만들어지는 것, 그게 프로그램이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말 문서 사다리 1단 상승.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쉬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온도가 아니라 방향을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체크리스트에 2칸이 채워졌다는 건 이 일이 단순한 정치쇼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회색 아래서 무언가가 조립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이 문서가 되고, 문서가 제도가 되고, 제도가 철과 용접으로 바뀌는 과정. 저는 그 과정의 첫 계단을 지금 밟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펜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 2칸이 남아 있었거든요. 제도와 현장, 예산이 배정되고 조선소에서 철판이 잘리고 용접 불꽃이 튀는 그 순간까지 저는 끝까지 따라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레토릭이 프로그램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중저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 첫 장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습니다. 첫 번째 작은 승리.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작은 확실했습니다. 이틀 뒤 제 이메일함이 무거워졌습니다. 확산 반대 보고서들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싱크탱크, 연구소, 퇴역 장성들.
모두가 같은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도발, 불안정, 통제 불능. 저는 그 문서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커피잔을 책상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군축 전문 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제목부터 직설적이었죠. 핵 확산의 도미노, 동북아의 불안정성 증대.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핵심 문단을 찾았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기존 비확산 체제의 균열을 낼 것이다. 저는 형광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촉발, 균열, 강한 단어들이었지만 저는 그 뒤에 숨은 전제를 먼저 따져야 했습니다. 누가 촉발되는가? 어디에 균열이 생기는가? 두 번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아시아안보연구소였습니다. 일본 섹션이 길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일본 여론은 평화헌법 유지에 압도적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주변국의 핵무장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일본 내 재무장 논쟁을 재점화할 위험이 크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그건 단순한 법률 조항이 아니라 70년 넘게 쌓인 정서의 벽이었죠. 저는 그 벽의 높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대만 관련 분석이었습니다. 제목은 의전 논란 뒤에 진짜 불안이었죠. 저는 본문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대만은 공개적으로 한국의 결정을 지지했으나 실상은 해양 전력 격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품고 있다.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면 대만 해협의 전략적 균형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대만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노트에 간단히 적었습니다. 일본 여론 장벽, 대만 전력 격차 불안. 두 나라 모두 표면적으론 다른 말을 하지만 속내는 비슷했습니다. 불안, 통제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마크 앤더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전 합참 기획실 출신이자 제가 아는 가장 철저한 회의론자죠. 세뮤얼, 보고서들 봤나? 자네 생각은?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는 첫 마디부터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확산 리스크를 어떻게 볼 건가? 읽고 있습니다. 논리는 명확해요. 도발 우려, 동맹 통제 한계, 여론 장벽. 그럼 자네도 동의하는 건가?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 더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동의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반대 논리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하지만 마크, 논리가 있다고 해서 그게 곧 사실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이 보고서들은 가능성을 말합니다. 도발할 수 있다. 불안정해질 수 있다. 통제를 잃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증거는 아직 없어요.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뮤얼, 자네는 항상 증거를 요구하지. 하지만 안보는 예방이 핵심이야. 리스크가 보이면 막는 게 맞아. 리스크를 막으려면 리스크의 실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크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근 핵정책 동향 보고서였습니다. 타임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핵잠 승인 발언과 같은 시기에 다른 나라들의 핵 관련 실험과 태세 강화 언급이 겹쳐 있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증거는 쌓이되 논증은 더 필요. 반대 논리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논리에 굴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말과 문서를 넘어 제도와 현장까지 실제로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지, 어떤 손이 어떤 철을 다루고 있는지 창밖의 회색 하늘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들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였습니다. 노트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의심은 출발점, 확인은 도착점. 저는 아직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워싱턴의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저는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철이 어떻게 잘리고 용접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숫자가 아니라 손끝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최지연 매니저가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 그녀는 악수 대신 태블릿을 먼저 건넸습니다. 교수님 오시는 동안 정리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저는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표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소음 저감 수치, 진동 제어 데이터, 모듈 결합 공정표.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며 물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실측인가요? 아니면 설계 목표인가요? 실측입니다. 장보고 3배치 마지막 함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최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담담함 뒤에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실측 데이터. 그건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최지연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장보고 3을 운용하면서 우리가 배운 게 많습니다. 정비 주기, 부품 교체 타이밍, 승조원 훈련 커리큘럼. 전부 데이터로 남아있어요. 차세대 전환 계획은요? 이미 설계 단계입니다. 기존 경험을 기반으로 개선점을 반영했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옆 공장 굴뚝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굴뚝 아래 어딘가에서 철판이 잘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손에 든 태블릿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화면 속 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준비도의 언어로.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거쳐 내부로 들어갔을 때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독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습니다. 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최지연이 안전모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쓰고 그녀를 따라 독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작업자들이 철판 위에서 계측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분들이 뭘 재는 겁니까? 결합부 오차입니다. 모듈과 모듈이 만나는 지점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해요. 허용 오차는 0.2mm입니다. 저는 작업자의 손을 지켜봤습니다. 계측기 숫자가 깜빡이고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옆 동료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케이. 다음. 계측기보다 손이 먼저 압니다. 최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 손끝으로 느껴요. 오차 0점이라는 게 뭔지 몸이 기억하거든요. 저는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손끝에 0.2. 그리고 고개를 들어 최지연을 봤습니다. 정비창 현황은 어떻습니까? 훈련 주기는요? 예비 부품 가용률은요? 최지연은 대답 대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달력이 나타났습니다. 정비 일정이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강은 필수, 파랑은 예방, 초록은 점검. 정비창은 두 곳입니다. 주기는 4개월마다 예방 정비, 12개월마다 주요 정비. 예비 부품 가용률은 98%입니다. 98%면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해군 기준이 95%예요. 우리는 그보다 3% 높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응시했습니다. 달력과 번호, 퍼센트와 개월. 이건 말이 아니었습니다.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도였고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떠올렸습니다. 말, 문서, 예로, 현장. 네, 칸중 3칸이 이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인력 파이프라인은요? 최지연이 다른 표를 보여줬습니다. 승조원 양성 과정표였습니다. 기초훈련부터 전문교육까지 타임라인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년에 2기수씩 배출합니다. 기존 장보고 3승조원 중 일부가 교관으로 전환됐고요. 저는 노트에 펜을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작은 승리. 가능성의 언어가 준비도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보고서들은 할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소는 얼마나 준비됐는가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독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걸었습니다. 용접공들이 마스크를 쓰고 작업 중이었습니다. 불꽃이 튀고 쇠가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열기를 느끼며 멈춰 섰습니다. 최지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납기, 품질, 비용. 3박자를 깬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장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저는 지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0.2, 달력 위에 정비 주기, 98%의 부품 가용률. 이 모든 게 준비도라는 단어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를 나올 때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준비도 확인 완료. 최지연이 물었습니다. 필요한 걸 다 보셨나요? 예, 충분히 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조선소의 크레인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준비도로군요. 서울에서 보낸 사흘째 밤, 저는 호텔 책상 앞에 앉아 타임라인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2개의 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엔 필리 조선소 관련 기사들, 오른쪽엔 미국 조선업 부활 전략 보고서.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필리 조선소.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오래된 조선소입니다. 한때 미 해군 구축함을 건조했던 곳이지만 20년 넘게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죠.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이 조선소가 다시 뉴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부활, 일자리 창출의 상징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첫 번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정치인의 연설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서 미국 노동자의 손으로 미국 해군의 미래를 건조할 것입니다. 문장은 힘차고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장 뒤를 봐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기사로 넘어갔습니다. 조선소 복구 일정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설비 현대화에 2년, 인력 재교육에 1년 반, 최소 3년 반이 필요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노트에 적었습니다. 3년 반,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숫자를 적었습니다. 한국조선소 전환 기간 8개월. 두 숫자 사이의 간격이 컸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리사 첸이었습니다. 워싱턴 시각으론 한낮이었을 겁니다. 세뮤얼 자고 있었어요? 아니요, 자료 보는 중이었습니다. 필리 건 보고 있죠? 리사의 목소리엔 약간의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적 포장을 벗겨내려고요. 그럼 이것도 봐야 할 거예요. 리사가 파일 하나를 전송했습니다. 저는 그걸 열었습니다. 필리 조선소 복구 예산안 상세 내역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저는 한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기술 이전 및 자문 한국 조선사 컨소시엄. 저는 그 줄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리색에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소는 미국이지만 소는 한국이라는 뜻이에요. 리사의 말이 간결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창밖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설비 설치도 한국 기업이 맞습니까? 대부분이요. 용접 로봇, 모듈 조립 시스템, 품질 관리 소프트웨어까지. 미국 이름으로 발주되지만 실제 공급은 한국에서 이루어져요. 저는 노트에 한 줄을 그었습니다. 명분과 실질 사이의 선이었습니다. 명분은 미국 조선업 부활이었지만 실질은 한국 기술 이식에 가까웠습니다. 인력 교육은요? 한국에서 교관단이 파견됩니다. 장보고 3건조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들이죠. 3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될 예정이에요. 저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납기 준수율과 품질 점수, 그리고 비용 효율성. 3개의 선이 그래프 위에서 만나야 했습니다. 미국 조선소 단독으로는 그 3선이 교차점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손이 더해지면 교차점이 생겼습니다. 리사,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맞아요. 생태계 이식이에요. 리사의 대답이 정확했습니다. 조선업은 단일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설계, 자재, 공정관리, 품질 검증, 인력 양성.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야 했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그 시스템을 통째로 들여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뮤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리사의 톤이 낮아졌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뭡니까? 연료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연료, 핵잠수함의 심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선체를 완벽하게 건조해도 연료가 없으면 쇠로 만든 관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에리우 말입니까? 네. 저농축 우라늄, 20%대 농축도의 원자로용 연료요. 지금 전 세계 공급 구조를 보면 러시아 의존도가 심각해요. 리사가 또 다른 파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걸 열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화살표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출발한 화살표가 유럽, 아시아 각국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붉은색 화살표였습니다. 러시아가 주요 공급국이군요. 그뿐이 아니에요. 중국도 농축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요. 여기 봐요. 리사가 다른 섹션을 가리켰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노란색 화살표가 동남아시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5년간 농축시설을 3배로 늘렸어요. 그리고 이 연료를 원전 수출과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고 있죠. 저는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화살표들이 단순한 무역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통제의 선이었습니다. 연료를 쥔 쪽이 원자로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공급을 끊으면 잠수함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한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 경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독자 공급망을 구축할 것인가? 저는 노트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연료 지정학. 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이 연료 공급으로 통제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요. 에리우를 주되 공급 조건을 붙이는 거죠. 사용처 제한, 전기 사찰, 재처리 금지 같은.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이 받아들일까요? 핵잠을 건조하면서 연료 주권을 포기하는 건 절반의 독립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무수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연료를 어디서 받을 것인가? 어떤 조건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독자 생산 능력을 구축할 것인가? 리사, 한국이 자체 농축 능력을 갖추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한국은 이미 원전 기술이 있고 농축 이론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복잡해요. 농축 시설을 짓는다는 건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에서 민감한 신호로 읽힐 수 있거든요. 저는 타임라인을 다시 펼쳤습니다. 필리 조선소 복구 3년 반, 한국 조선소 전환 8개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줄을 추가했습니다. 연료 공급망 구축, 물음표, 세뮤얼,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리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뭡니까? 프랑스가 움직이고 있어요. 프랑스요? 네. 프랑스는 자체 농축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제3국에 공급한 경험도 있어요. 브라질 핵잠에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죠. 최근 한국과 접촉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가상의 화살표를 그려봤습니다. 파란색, 러시아의 붉은색, 중국의 노란색, 미국의 흰색과는 다른 색이었습니다. 연료 공급이 다변화되면 게임의 판이 바뀌어요.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으니까요. 협상력이 생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소에서 본 철판과 용접이 이제 연료 공급망이라는 더 큰 그림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끝의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지정하게 지도를 읽어야 했습니다. 리사, 정리해봅시다. 필리 조선소는 미국 이름을 달지만 한국 손으로 건조됩니다. 납기, 품질, 비용 세 박자를 맞추려면 한국 시스템이 필요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연료입니다. 누가 공급하느냐가 누가 통제하느냐를 결정하죠. 정확해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아니면 자체 능력 구축. 리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세뮤얼 연료가 판을 바꿔요. 조선소는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도 한가운데 큰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한국, 그리고 그 동그라미에서 뻗어나가는 화살표를 여러 개 그렸습니다. 아직 어느 방향으로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의 화살표들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미 식었지만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조선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연료와 지정학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노트 아래쪽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주소는 미국, 소는 한국. 하지만 연료는 누구? 물음표를 크게 그렸습니다.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이 다음 10년의 판도를 결정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오후, 저는 박도현 실무관을 만났습니다. 에너지 외교를 담당하는 50대 초반의 관료였습니다. 그는 정부청사 회의실이 아닌 조용한 카페를 장소로 제안했습니다. 명동 뒷골목의 작은 카페였죠.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장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박도현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화면 보호기를 벗기고 몇 번의 터치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의 손끝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에 그래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교수님, 이걸 먼저 보시죠. 박도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분함 뒤에 긴장을 느꼈습니다. 그래프는 두 개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비용이었습니다. 빨간 선이 조지아 보글 원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프를 따라갔습니다. 빨간 선은 계획 시작 시점에서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중간 지점부터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예정 완공 시점을 지나서도 선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마치 통제를 잃은 것처럼. 초기 예산이 140억 달러였죠? 맞습니다. 하지만 최종 비용은 300억을 넘었습니다. 2배 이상 초과했어요. 박도현이 파란색 선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은 바라카 원전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한국이 건설한 원전이죠. 파란 선은 달랐습니다. 시작점에서 완공 시점까지 선이 거의 일직선에 가까웠습니다. 약간의 굴곡은 있었지만 빨간 선처럼 폭발적으로 치솟는 구간이 없었습니다. 납기는요?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겼습니다. 저는 두 선 사이의 간격을 눈으로 재봤습니다. 그 간격이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보글 원전은 공정 지연, 설계 변경, 부품 공급 문제로 늪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바라카는 달랐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됐고 예산을 지켰으며 품질도 확보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박도현은 대답 대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표였습니다. 미국 원전 산업 재건 프로젝트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각 프로젝트 옆에 참여 기업 리스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이름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보였습니다. 설계, 시공, 부품 공급, 거의 모든 단계에 한국 이름이 있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주요 기자재를 공급하고요. 박도연이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한전의 설계자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시공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죠. 저는 리스트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증기발생기, 원자로 압력용기, 제어 시스템, 원전의 핵심 부품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국 기업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이 원전을 재건하려면 한국의 손이 필요합니다. 박도연의 말이 간결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명동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뒤에 거대한 산업 구조 변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교수님, 다른 각도에서도 볼까요? 박도연이 새 그래프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세 개의 선이었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각각 비용, 납기, 품질을 나타냈습니다. 보글 원전입니다. 먼저요. 빨간 선은 위로 치솟았습니다. 비용 초과, 파란 선은 오른쪽으로 늘어났습니다. 공기 지연, 초록 선은 중간 지점에서 흔들렸습니다.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는 표시였습니다. 이제 발악합니다. 새 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빨간 선은 예산선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파란 선은 계획 기간 안에 끝났습니다. 초록 선은 일정하게 높은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삼각형이 보이십니까?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선이 만드는 영역이 안정적인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납기, 품질, 비용, 세 박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식 공정 관리입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세 꼭지점에 각각 적었습니다. 납기, 품질, 비용, 그리고 삼각형 중심에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균형. 조지아 보글만이 아닙니다. 박도현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국 내 진행 중인 원전 프로젝트 리스트였습니다. 보글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썸머, 텍사스 사우스 텍사스 프로젝트. 모두 지연되거나 비용이 초과됐습니다. 썸머 프로젝트는 아예 중단됐죠. 저는 리스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붉은 글씨로 표시된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지연, 초과, 중단. 미국 원전 산업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한국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박도연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치입니다. 미국 땅에서 미국 노동자가 짓는다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실질은 다릅니다. 핵심 기술과 부품, 공정관리 노하우는 한국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챕터 5에서 봤던 필리 조선소가 떠올랐습니다. 주소는 미국, 소는 한국. 원전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명분과 실질의 간극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는 건 한국의 시스템이에요. 박도현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세계 지도였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의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각 점마다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참여 중이거나 협상 중인 원전 프로젝트입니다. 총 18개국 47기입니다. 저는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점들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시작된 성공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결론은 간단합니다. 박도현이 태블릿을 끄며 말했습니다. 미국의 원전 부활 무대에서 움직이는 손은 한국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움직이는 손은 한국. 조선소에서 봤던 손끝의 정밀함이 이제 원전 산업에서도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박도연과 악수를 나누고 헤어진 뒤 저는 혼자 명동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간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체크리스트가 보였습니다. 말, 문서, 예로, 현장,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시스템, 3번의 작은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워싱턴에서였습니다. 말이 문서로 바뀌는 순간, 두 번째는 조선소에서였습니다. 가능성이 준비도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카페에서였습니다. 데이터가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저는 펜을 들어 세 번째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체계의 우위 주권의 실력, 보글 원전의 빨간 곡선과 바라카 원전의 파란 곡선, 두 선 사이의 강역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가진 쪽이 주도권을 쥔다는 것. 리사 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 승리 확인. 원전 데이터가 조선소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납기, 품질, 비용, 삼각형의 균형. 답장이 곧 왔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이 남았네요. 연료 통제 가설 그리고 선택의 순간. 저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리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증거를 쌓아왔습니다. 말에서 문서로, 문서에서 제도로, 제도에서 현장으로, 그리고 현장의 데이터가 시스템의 우위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우위가 선택으로 이어지는가? 선택받는 위치에서 선택하는 위치로 넘어가는가?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워싱턴행 비행기를 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걸음이 느렸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그래프들이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빨간 곡선과 파란 곡선, 납기, 품질, 비용의 삼각형, 그리고 세계 지도 위의 점들.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그래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글과 바라카의 비교 차트, 미국 원전 프로젝트 현황, 한국 기업 참여 리스트, 모든 걸 한 파일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래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시스템이 우위에 있다면 주권은 실력으로 번역된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제 안에 주저가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출발할 때 저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승인이라는 단어가 정치적 수사인지 제도적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회의론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선소의 송긋, 원전의 그래프, 연료의 지정학,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준비도, 수사가 아니라 시스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다시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누군가의 손이 있었습니다. 설계하고 용접하고 계측하고 검증하는 손, 0.2의 오차를 맞추는 손, 납기와 품질과 비용의 균형을 지키는 손.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펜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생방송 스튜디오에 다시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3번의 작은 승리.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택받는 나라에서 선택하는 나라로 그 전환이 가능한가?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여전히 그래프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 올라가는 곡선과 평평한 곡선, 그리고 그 사이의 강역. 그 간격이 답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 저는 다시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책상, 같은 조명, 같은 카메라 렌즈. 하지만 제 손에 든 노트는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증거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진행자가 오프닝 멘트를 마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말, 문서, 예로, 현장. 4칸 모두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지난번 방송 이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87분의 회담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워싱턴과 서울을 오갔습니다. 브리핑룸의 발언을 확인하고 문서 작업의 진행 상황을 추적했으며 조선소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진행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다리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려진 도표를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가 그걸 클로즈업했습니다. 말이 문서가 되고 문서가 제도가 되고 제도가 현장이 되는 사다리. 그 모든 단계를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체크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첫째,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승인 재확인과 적극 지원 발언이 나왔습니다. 둘째, 조인트 팩트시트 준비 중이라는 내부 메모가 확인됐습니다. 셋째, 조선소 현장에서 준비도 데이터를 직접 봤습니다. 소음 저감 수치, 모듈 결합 오차, 정비 주기, 인력 파이프라인. 모든 게 숫자로 존재했습니다. 진행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핵 확산 리스크, 지역 불안정성, 동맹 통제의 한계. 이런 목소리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 우려들을 저도 읽었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했고요.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우려의 전제가 여전히 유효한가? 전제라고요? 통제 가능한 동맹이라는 전제입니다. 저는 노트의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연료 공급망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분석이 이렇게 가정합니다. 미국이 연료 공급으로 한국을 통제할 수 있다고 LEU, 즉 전홍축 우라늄 공급을 조건부로 제공하면 한국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말씀입니까? 가설이 현실과 충돌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더 고요해졌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건 일방적 조건 부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고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현장 준비도가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건 한국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행자가 메모를 적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펜을 들어 노트에 한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의존을 끊으려는 시도가 통제 불가능한 동맹을 탄생시켰습니다. 진행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제 말에 무게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통제 불가능하다는 게 부정적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의 확인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독점과 러시아의 에너지 레버리지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파트너가 필요했죠. 하지만 그 파트너가 단순히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자체 시스템과 준비도를 갖춘 주체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저는 서울 조선소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0.25차를 맞추던 작업자의 손, 달력 위에 정리된 정비 주기, 98%의 부품 가용률. 그건 지시를 기다리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자체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일본, 대만, 중국. 이들의 반응은요? 저는 노트에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세 나라의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본부터 봅시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전 기술이 있고 조선 능력도 뛰어나죠. 하지만 평화헌법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여론의 70% 이상이 헌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건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전후 70년 넘게 쌓인 정체성의 문제예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만은 다릅니다. 대만은 절박합니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대치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만의 조선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무엇보다 국제적 승인 문제가 걸립니다. 누가 대만에게 핵잠 건조를 공식 승인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대만은 멈춥니다. 중국은요? 중국은 가속하고 있습니다. 핵잠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 중이죠. 하지만 중국의 가속이 역설적으로 한국의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위협이 가시적이니까요. 저는 세 나라를 하나씩 지우듯 펜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여론의 벽, 대만 전력 공백, 중국 가속 중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한국의 정당성을 높입니다. 그럼 결국 남는 건 한국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할 수 없고 대만은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질서의 무게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스튜디오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노트 첫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요? 제가 기다리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 첫 장 맨 위에 지난 일주일 동안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던 문장을 적었습니다. 카메라가 제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지 않는다. 저는 문장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진행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다음 절을 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이 고른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지 않는다. 오늘 한국이 고른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고른다는 말씀입니까? 파트너를 고릅니다. 연료 공급자를 고르고 기술 협력 대상을 고르고 전략적 배치를 고릅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골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선택지를 만드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박도연이 보여준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보글 원전의 빨간 곡선과 바라카 원전의 파란 곡선. 그 강력이 말해주던 것. 시스템의 우위가 주권의 실력으로 번역된다는 것.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연료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에게서 받을 수도 있고 프랑스와 협상할 수도 있으며 미국과 조건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체 농축 능력 구축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20년 전이라면 주어진 공급자를 받아들여야 했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조선소는요? 필리 조선소가 상징적입니다. 주소는 미국이지만 소는 한국입니다. 누가 누구를 돕는 구조인지 재정이 되고 있어요. 미국이 한국을 승인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이 미국의 재건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큰 동그라미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 그리고 그 동그라미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화살표들. 이 화살표들이 선택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누구와 손잡을지, 어떤 조건을 받아들이고 어떤 조건을 거부할지. 모든 게 한국의 선택입니다. 진행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게 지나친 낙관 아닙니까? 여전히 변수가 많고 리스크도 존재하는데요. 낙관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데이터로 말하려 애썼습니다. 레토릭이 아니라 숫자로, 수사가 아니라 공정표로, 가능성이 아니라 준비도로,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격의 상승. 격의 상승이요? 네. 한국이 더 이상 선택받는 위치가 아니라 선택하는 위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건 감정이나 자부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과 준비도의 문제예요. 저는 조선소에서 최지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납기, 품질, 비용. 세 박자를 깬 적이 없습니다. 그 문장이 자랑이 아니라 사실 진술이었던 것처럼 제 문장도 사실 진술이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의 공개 시점입니다. 문서가 나오는 순간 말이 제도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문장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조건이 어떻게 적히는지,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거기서 누가 선택하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녹화가 끝났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들어올려 첫 페이지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지 않는다. 오늘 한국이 고른다. 제 송을 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여정이 이 한 문장으로 수렴된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 브리핑룸, 서울 조선소, 명동 카페, 연료 공급망 지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져 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석양이 보였습니다. 포토맥 강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리사 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사, 방송 끝났습니다. 어땠어요? 문장 하나를 남겼습니다. 어떤 문장인데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지 않는다. 오늘 한국이 고른다. 전화기 너머로 리사의 침묵이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완벽한 문장이네요. 감사합니다. 세뮤얼, 이제 뭘 할 건가요? 저는 포토맥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다립니다. 조인트 팩트 시트가 나올 때까지요. 그게 증명의 마지막 조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멈춥니다. 이건 결과가 아니라 서막이니까요. 저는 서막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장은 다른 사람들이 쓸 겁니다. 리사가 웃었습니다. 역시 당신답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채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가 켜졌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에이펙 후속 협상, 동북아 정세, 원전 산업 동향.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87분의 회담, 보도자료의 공백,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운 일주일간의 추적. 말에서 문서로, 문서에서 제도로, 제도에서 현장으로, 현장에서 시스템으로,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문장으로 선택받던 나라에서 선택하는 나라로. 집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거실 책상에 노트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소리내요.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지 않는다. 오늘 한국이 고른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기다릴 차례였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온 건 예정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방송을 마치고 사흘이 지났을 때 박도현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조인트 팩트 시트 초안 완성. 보시겠습니까? 저는 다음 날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늦은 밤이었습니다. 11월의 서울은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창밖에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 한강 다리의 조명, 아파트 단지의 창문들. 각각의 불빛이 하나의 삶이었고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박도현이 보낸 파일이 메일함에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Joint Fact Sheet, Draft. 저는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용량이 작았습니다. 겨우 3페이지. 하지만 그 3페이지가 지난 한 달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문장들이 정확하고 간결했습니다. 양국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관한 협력을 확인한다. 기술 이전 및 자문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연료 공급은 다각화된 경로를 통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각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상호 합의, 다각화된 경로. 이 표현들이 중요했습니다. 일방적 조건이 아니라 협상의 결과, 단일 의존이 아니라 선택의 다양성.
제가 워싱턴 스튜디오에서 했던 말이 여기 있었습니다. 선택하는 위치.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기술 협력 세부 항목이었습니다. 설계 자문, 품질 관리, 인력 교육. 각 항목마다 책임 소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주도하고 미국 측이 지원한다. 문장의 순서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주도와 지원. 예전이라면 반대였을 겁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설계 완료 시점, 초도 건조 일정, 시운전 계획. 모든 게 구체적인 날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능하면 추후 같은 모호한 표현이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산타워가 저 멀리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87분의 회담, 보도자료의 공백,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시작된 추적, 워싱턴 브리핑룸의 재확인 발언, 팩트시트 준비 중이라는 내부 메모, 서울 조선소의 0.25차, 납기 품질 비용의 삼각형, 필리 조선소의 역설, 연료 공급망 지도, 보글과 바라카의 그래프. 모든 조각이 지금 제 앞에 3페이지 문서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도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명동이 아니라 북촌이었습니다. 한옥들 사이의 작은 카페. 창밖으로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박도현은 종이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교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뭡니까? 지난 한 달간의 기록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여러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브리핑 속기록, 내부 메모 사본, 조선소 데이터 요약본, 원전 협력 현황표, 연료 공급 협상 경과 보고서. 제가 따로따로 수집했던 모든 것이 여기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주십니까? 박도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기록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요. 어떤 순간 말입니까?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선택받던 위치에서 선택하는 위치로 넘어가는 순간. 누군가는 이걸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과장도 축소도 없이요. 저는 봉투 속 문서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각 문서의 날짜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말이 문서가 되고 문서가 제도가 되고 제도가 현장이 되는 과정이 여기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과잉 낙관은 경계해 주십시오. 확산 우려도 있고 정치 일정 변수도 있고 예산 제약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따르는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교수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격의 상승, 그 자각만으로 충분합니다. 박도현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이 한 달간 그걸 확인했습니다. 격의 상승, 선택받던 위치에서 선택하는 위치로의 이동. 하지만 그게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카페를 나와 북촌 골목을 걸었습니다. 한옥들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박도현이 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봉투 안의 문서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스튜디오에서 했던 말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멈추는 것. 지금 여기서.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봉투에서 문서들을 꺼내 하나씩 펼쳤습니다. 브리핑 속기록을 왼쪽에, 조선소 데이터를 가운데에, 원전 협력 현황을 오른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연료 공급 협상 보고서를 얹었습니다. 4개의 층위가 만들어졌습니다. 말, 문서, 제도, 현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축, 시스템. 저는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87분 이후, 서막의 기록.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론이 아니다. 시작의 기록이다. 한 나라가 선택받는 위치에서 선택하는 위치로 이동한 순간의 기록. 증거는 충분히 쌓였다. 말은 문서가 되었고 문서는 제도가 되었으며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질문의 시작이다. 펜을 잠깐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확산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 정치 달력의 변수도 존재한다. 예산 제약도 현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변수 속에서 한 가지는 명확해졌다. 준비도의 격차, 시스템의 우위, 그리고 그것이 만드는 선택권.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 필리 조선소의 역설은 이것을 보여준다. 주소는 미국이지만 소는 한국이다. 보글 원전과 바라카 원전의 그래프는 이것을 증명한다.
납기, 품질, 비용의 삼각형. 세 꼭지점이 균형을 이룰 때 시스템은 작동한다. 손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썼습니다. 연료 공급망의 다각화는 이것을 완성한다.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선택지가 여럿일 때 의존은 협상으로 바뀐다. 그리고 협상이 있을 때 주권은 실질을 갖는다. 마지막 문단까지 왔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끝낼 것인가? 창밖에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다시 종이에 댔습니다. 나는 여기서 멈춘다. 이것은 서막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은 다른 이들이 쓸 것이다. 조선소의 용접공이, 원전의 엔지니어가, 외교관이, 그리고 선택하는 순간의 결정권자가. 나는 단지 확인했을 뿐이다. 87분의 침묵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책상 위에 문서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순서대로. 그리고 봉투를 책상 모서리에 놓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리사 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마지막 확인 마쳤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 초안 받습니다. 모든 증거가 맞아떨어집니다. 답장이 곧 왔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저는 잠깐 생각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 돌아와요? 내일 아침편으로 워싱턴 갑니다. 공항에서 봐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천장은 하얗고 평평했습니다. 아무 무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무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프와 숫자와 문장들, 87분의 회담, 보도자료의 공백, 0.25차, 삼각형의 균형, 연료 공급망의 화살표들, 그리고 하나의 문장,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지 않는다. 오늘 한국이 고른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뭔가를 더 적고 싶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메모의 커다란 동그라미 한가운데 대한민국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크게. 노트 페이지를 거의 다 채울 만큼. 그리고 그 동그라미 한가운데에 네 글자를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동그라미를 바라봤습니다. 그 동그라미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갈 화살표들을 상상했습니다. 아직 그려지지 않은 미래의 화살표들.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창밖에 서울이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지만 불빛들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불빛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각각의 불빛이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소에서 밤샘 작업 중인 용접공, 설계실에서 도면을 수정하는 엔지니어, 외교부 집무실에서 문서를 검토하는 실무관,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학자,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추적하고 확인하고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멈추는 사람,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이번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87분의 회담. 그 침묵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보도자료가 없었던 이유도 압니다. 너무 큰 일이라 아직 문장을 만들지 못했던 것. 하지만 이제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인트 팩트 시트. 3페이지의 문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봤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강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반짝임을 지켜봤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편 비행기였습니다. 세뮤얼, 다 정리했어요? 네, 다 정리했습니다. 봉투는요? 저는 가방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모든 기록이요. 그걸로 뭘 할 건가요? 보관합니다. 스탠퍼드 연구실 서랍에요. 언젠가 누군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요. 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당신답네요.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시가 지도가 되고 지도가 점이 되고 점이 사라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왔을 때 세상은 하얗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커다란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네 글자, 대한민국. 리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게 결론인가요? 아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막입니다.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일정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87분. 그 시간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문이 열렸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 멈춥니다. 태평양 위 3만 피트 상공. 구름 위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수평선이 둥글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지구의 곡률이었습니다. 그 곡률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있고 원전이 있고 외교관들의 회의실이 있고 연구자들의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음 장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록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 마지막 문장.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지 않는다. 오늘 한국이 고른다.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잠들었습니다. 조용히. 이것은 서막이었습니다. 87분의 침묵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저는 확인했습니다. 말이 문서가 되고 문서가 제도가 되고 제도가 현장이 되는 과정, 그 모든 증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조인트 팩트 시트가 공개될 것입니다. 조선소에서 첫 용접이 시작될 것입니다. 연료 공급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질서의 무게 중심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이동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데이터로, 현장으로, 그리고 기록으로.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선택받던 나라에서 선택하는 나라로 그 전환의 순간을 우리 함께 목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